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폰 촬영 기법과 활용 8주차 수업입니다. 오늘도 기획과 연출에서 세 번째 영상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커뮤니케이션과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기 힘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문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단어도 이해해야 되고 문장도 이해해야 돼서 진짜 꼼꼼히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폭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영상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시적이고 선택적이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쉽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메시지를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메시지 전달력이 훨씬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영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함께 포함됩니다. 소리와 문자와 언어와 이미지가 하나로 내포되어 있는 토탈 커뮤니케이션적인 역할로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주는 메시지 효과는 강력하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스마트폰 촬영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촬영 방법과 편집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도하든지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촬영 기법과 활용 8주차 강의로 스마트 영상 기획과 연출 세 번째인 스마트 영상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영상이라는 용어는 이미지의 우리식 표현의 말입니다. 그 영상은 다른 말로 영화, TV 드라마, CF 등 모든 영상물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며, 이미지, 이것이 곧 영상이란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이라는 의미를 영상이란 말 속에는 내포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초상화라든가 사진, 이것처럼 실제 인물의 어떤 닮은 꼴, 실제 인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죠. 닮은 꼴. 이것들을 영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인물, 어떤 사물의 모습이 반영된 상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이용한 사물의 재현과 물체의 실루엣이 표현하는 외형, 쉐이프라죠, 쉐이프.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피사체를 광학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상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상은 이미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영상이 말하는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의 분류, 이미지의 분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이미지란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외적 이미지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는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또는 청각, 촉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의 체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각적 작용을 통해서 인지하는 이미지, 이것을 우리는 외적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 이미지만이 외적 이미지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오감. 이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 작용을 통해 인지하는 이미지, 이것을 우리는 외적 이미지다라고 말하고, 이에 반해서 내적 이미지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심성이다 또는 심상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즉 상상이나 의식 속에 구성되는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인지하는 이미지, 이것이 바로 내적 이미지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영상은 카메라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미지는 사물을 보는 시각을 구체화합니다. 영상은 카메라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미지는 사물을 보는 시각을 구체화한다. 주로 이제 그러므로 부재 상태인 것을 재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
생각 속에만 있는 것, 상상 속에만 있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재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것. 실제로는 지나간 과거에, 그죠? 기억 속의 일들인데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만든다. 사진으로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 이미지 재현이란 부재 상태인 것을 재현하려는 목적이다. 사물을 보는 시각, 구체화시키는 시각, 그것을 말한다. 이미지를 말할 때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에서 외적 이미지란 오감을 통해서 느끼도록 인지하도록 표현된 이미지를 외적 이미지다. 내적 이미지란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속으로 상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인지하도록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적 이미지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와 실체 그랬는데 사과의 외적 이미지는 어때요? 빨갛거나 둥근 모양. 이 이미지처럼 그죠? 아주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둥글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과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이 사과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사과면 빨갛게 잘 익은 맛있는 그런 사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서 빨갛고 잘 익은 사과가 좋은 사과라는 이미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 사과는 어때요? 부사라는 사과도 있고 홍옥이라는 사과도 있고 국광이라는 사과, 이거는 사과들의 종류를 말하죠. 다양한 종류의 사과들이 있을 뿐더러 빨갛게 익은 것도 있고요. 노랗게 잘 익은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어때요? 파랗게 덜 익은 것도 있죠. 하물며 어때요? 벌레 먹거나 상한 그런 사과도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것도요? 이것도 사과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것만 사과라고 인식하기 쉽다는, 그러나 이것도 사과라는 거예요. 벌레 먹은 상한 사과도 사과다. 어때요? 덜 익은 파란 사과도 사과다. 덜 자란 조그마한 사과도 사과다. 어때요? 다 사과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사과의 범위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것만 사과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미지의 고정화, 고차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느끼는 이미지에는 이렇게 잘생긴 사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과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게 되면 훨씬 사과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과의 실체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포함한 사과의 본질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사과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맛이다. 단맛, 신맛, 상큼함, 다양한 어때요? 맛있겠죠. 떫은 맛, 맛이 없는 맛도 있겠고요. 쓴 맛도 있고 다 사과가 낼 수 있는 본질의 맛이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어때요? 이런 다양한 맛들이 다 사과의 본질이고 내적 이미지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가 사과의 본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벌레 먹은 썩은 못생긴 사과도 사과라는 거죠, 사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그 맛에 사과의 본질이 존재한다. 사과의 본질은 내적 이미지, 곧 그 맛. 먹고 난 이후에 오는 어때요? 느낌. 먹고 난 이후에 오는 포만감. 먹고 난 이후에 오는 어떤 행복감. 모든 것들이 어때요? 내면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사과의 어때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외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적 이미지인 맛과 느낌도 함께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영상이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외적인 색감이나 형태나 이것만 가지고 사과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가 자체가 내는 맛과 느낌과 그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와 추억까지도 포함해서 다 포함될 때 사과의 영상이 되고 사과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를 먹는 사람의 행복한 표정, 시큼한 맛에 이간을 찌푸린 아이의 표정,
이런 것들을 어때요?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사과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다. 실제로 어린 시절 시골 고향의 어떤 과수원에서 겪었던 추억이라든가 동화 속의 어떤 백설공주 이야기라든가 이런 사과들이 다 본질이 달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영상적으로 이미지화한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 어때요? 사과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다. 그러므로 영상은 내적 이미지인 본질을 드러내는데 충실한 그런 표현이 곧 영상의 바른 표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영상은 외적 이미지 플러스 내적 이미지, 소위 말한 본질, 그 물체의 본질을 드러냈을 때 어때요? 속과 그것이 동일하게 표현돼서 영상으로 어때요? 그 상을 만들어 간다. 이게 영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외형으로 드러난 연기, 외형으로 드러난 모습, 외형으로 드러난 색감, 외형으로 드러난 분위기, 외형으로 드러난 어떤 환경 이것만 너무 집착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때요? 그야말로 추억, 생각, 기억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그죠? 어떤 감정의 이입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영상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셔레이드를 통해서 어때요?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은유적 표현, 메타포적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강화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구체화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어때요? 실체화하기도 한다. 바로 영상의 본질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적 이미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내적 이미지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외적 이미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내적 이미지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쉽지만 인간의 오감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때요? 여러분 표현 연구를 해야 된다. 실제로 시각으로 보는 것이 58%라면 청각으로 10%를 보고요. 촉각으로 2%, 후각으로 1.5%, 미각으로 1.5%를 본다는 얘기. 자, 이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100%로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셔레이더를 표현할 때 청각적 셔레이더, 촉각적 셔레이더, 후각적 셔레이더, 미각적 셔레이더를 얼마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어때요? 아이디어를 짜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는 눈으로 보지만 결과적으로 오감으로 인지하며 마음으로 느낀다. 그죠? 시각 플러스 어때요? 오감 플러스 인지하는 능력은 어때요? 마음이래요, 마음.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미지는 눈으로 보기보다는 마음속의 이미지, 즉 심상으로 지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갖가지 상징을 인식하는 통로, 시각적 측면보다 마음으로 보는 것, 심상으로 보는 것, 생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심리를 아는 것, 소비자의 심리를 아는 것, 대중의 심리를 아는 것, 어린아이의 심리를 아는 것, 어른의 심리를 아는 것, 타겟 대상의 어때요? 그네들의 깊은 심상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알아냈을 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바로 효과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묘사를 통해서 어때요? 외적 이미지도 드러낼 수 있고 효과적인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상을 보는 눈은 여러분 삶은 매우 다양해서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실제 눈을 표현해서 보는 것, 눈을 표현해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상적인 상상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눈에 보이도록 표출하는 것, 그걸 우리는 예술작품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때요? 예술작품의 수준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상상력의 한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심상으로 보는 통찰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의 차이가 예술작품의 차이로 간다. 상상력의 차이가 예술작품의 차이로 간다. 통찰력의 차이가 예술작품의 차이로 간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력과 통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음속의 심상을 표출할 수 있는 범위와 어때요? 그 폭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이 어때요? 관광하고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어때요? 견문을 넓혀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독서실을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많은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서점을 들락거리면서 많은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박물관을 들려서 봐야 되고요. 공원을 들려야 되고 시장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상상의 폭을 확대시켜주는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작품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창작하는 도구로 우리는 문학을 할 때는 주로 문자 언어를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문자나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주로 음악을 할 때는 어때요? 소리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용을 할 때는 뭡니까? 신체, 몸과 움직임을 통해서 무용을 어때요? 표출하게 됩니다. 그 영상은 어떻게 되죠? 주로 영상을 표출하는 방법에는 주로 기본적으로 대본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표출하는 방법은 대본을 필요한데 이 대본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문학적 기술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걸 실제 현실화시키는 것은 무대가 필요한데 표현하는 이미지적 표현이니까 회화적 기술이 필요해요. 다음에 어때요? 이것을 소리로서 음악적 표현을 해야 돼요. 바로 문학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영상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요즘 첨단화된 멀티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어때요? 영상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본과 무대와 음악적 소양을 바탕으로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때요? 작품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텔레비전 드라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능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인터넷 영상이다. 요즘 유튜브 영상이다. 다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적 이미지의 표출인 예술을 창조하는 수단이 곧 문학이고 음악이고 무용이라면 이 세 가지 어때요? 멀티미디어 시대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어우러진 예술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이 영상이라 영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상 세계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오감을 표현한 모든 것을 들어서 표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이 영역이 고도화되고 테크니컬하고 또 넓은 의미로 어때요? 삶의 전부를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영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표현한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 언어와 영상 언어의 어떤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일상 언어 그러면 뭡니까? 말로 하는 언어죠. 너와 나 둘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에서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언어인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언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소통하는 것 중에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일방 강의라고, 일방 소통 또는 어때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저에게 질문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양방향,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언어를 일상 언어, 말로 하는 언어, 대화 언어, 언어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 언어라면 영상 언어는 비언어라고 말합니다. 비언어는 주로 영상 언어인데 몸짓, 그림,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의미 전달을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다. 이것을 우리 비언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대화, 이거를 일상 언어라고 그래요. 주로 이거는 이해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절충되고 공통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그러나 비언어인 영상 언어는 몸짓,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어떤 약속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해되기도 하고 또 적당한 약속에 의해서 어때요? 그것이 전달되기도 하고 다양한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언어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비언어적인 영상은 다만 어때요? 말이나 언어나 대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몸짓이나 그림이나 어때요? 이런 움직임이나 영상으로 전달되는 것이 비언어 영상 언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상 언어는 주로 문화, 지식, 경험, 인종, 종교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문화에 따라서는 언어의 폭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언어의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죠.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고 인종에 따라 달라지고 종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의 대화를 한다면 어때요? 언어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일상 언어는 듣는 이의 가슴에 도달하기 전에 그래요. 먼저 언어가 이해되기 전에 먼저 어때요? 머리를 속에서 이해했을 때, 지능에 먼저 전달되어 이해됐을 때 그때 언어가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는 어때요? 일정 수준 공부하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듣는 이의 경험, 교육 정도, 지식의 정도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고요. 맹목적인 신뢰로 비구체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아름답다 그러면 얼마만큼 아름다운지 서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 밝은 별 그랬을 때 얼마만큼 밝은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죠. 화려한 눈빛, 도대체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언어가 주는 어떤 한계성이에요. 이것은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달을 할 수 있고 지식에 따라서 다른 전달을 할 수 있고 경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달을 할 수 있고 민족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언어로 인해서 전달될 수 있는 건 어때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장점도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소설이나 어때요? 문학적 어떤 그 언어를 봤을 때는 어때요? 소비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작가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까지 펼쳐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거기 단점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작가가 의도했던 정확한 의도가 100%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이상 확대해서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상 언어가 주어주는 어때요? 커뮤니케이션에는 상당한 오류와 표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영상 언어는 어떻습니까? 영상 언어는 문화나 지식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문자, 국경을 초월해서 태도, 모양, 상황에 따라서 어때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상 언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어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인류 공통의 언어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상 언어는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광고라든가 어때요? 커뮤니케이션 역할에는 어때요?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일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의사소통 수단이 곧 영상 언어이고 시각적인 영상은 대표적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음성을 사용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표정 또는 신체 접촉, 시간, 제스처, 냄새, 눈짓 등을 사용한 의사소통 행위 이것들이 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다. 표정을 통해서 찡그리는 표정, 화사한 웃음을 짓는 표정, 밝은 표정, 환한 표정 이런 것들. 신체 접촉, 껴안는 신체 접촉, 악수하는 서로 허깅하는 모습 이런 신체 접촉을 통해서 손바닥을 서로 어때 하이파이브 할 때 이런 게 다 신체 접촉들. 다음에 시간 어때요? 기다려주는 것 답지 못하고 이렇게 확
공격하는 것. 제스처 어때요? 어깨를 들썩이는 표정이라든가 입술을 삐죽거리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 냄새를 맡을 때 눈짓, 손짓, 발짓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가 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된다. 그래서 애들러라는 사람은 모든 메시지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을 전해주고 애매모호한 데가 있으며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을 전달해주고 애매모호한 데가 있으며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말했고요. 데비토라는 사람은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행위는 영상을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주고받는 수단이며 상하게 제약을 받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언어 커뮤니케이션보다 어때요? 믿을만하다. 언어 커뮤니케이션 말보다는 훨씬 믿을만하다. 기존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해준다. 그러니까 이 기존 커뮤니케이션은 어딜 말합니까? 이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해주는 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다. 다음에 어때요? 확인해준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데비토 얘기는 언어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보충해주고 확인해주기 때문에. 그죠? 실질적으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왜 필요한지를 적절하게 여러분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공통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때요? 우리 같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적 합의된 상징을 사용한다. 이런 점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영상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 합의된 상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누렁이 그러면 어때요? 누렁이면 시골집에서 기르는 어떤 누런 털을 가진 강아지 이런 걸 우리 누렁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렁이 그러면 우리 시골집에 아니면 시골 동네에 있었던 누런 털을 가진 강아지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다음에 어떤 여인들이 포옹하고 있다. 서로 껴안고 있다 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구나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이 만들어낸다는 것이 영상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죠. 개인이 만들어내며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메시지 전달 표현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영상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 번째로 송신자가 만든 상징에 수신자들이 의미를 부여한다. 무슨 얘기예요? 송신자가 어느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그것을 어때요? 표현해서 전달하게 되면 수신자들은 자기의 문화적인 수준 내에서, 자기의 지적 수준 내에서, 자기의 환경적 수준 내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그 메시지를 어때요? 받아들이고 자기가 해석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부감이 났을 때는 어때요?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그것이 어때 공감을 형성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 감정을 어때요? 자극하게 되고 공감을 갖게 되면 어때 그것을 소유하고자 돈을 투여하면서 구입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면 본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상징의 의미를 이처럼 부여하고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행위를 변경하거나 따라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영상 또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한다는 것이죠. 영상은 어때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어때요? 포함하는 것이 영상이고 또 영상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다 포함하는 것이 곧 영상이고 그래서 영상이 갖는 특징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어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어때요? 더 정확하고 강력한 메시지 전달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란 사람은 주로 이제 동작학, 시각학, 접촉학, 공간학, 시간학 이렇게 5가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리나 의복이나 외모나 환경, 배추물 등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작학을 보게 되면 몸의 위치나 방향, 얼굴의 표정, 몸짓, 또 표현하는 신체 언어 이런 것들을 다 동작학이라고 그래요. 여기 밑에 그림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거 하트를 표현한 손 모양이라든가 악수를 권하는 표현. 그게 딱 보면 아시겠죠? 이건 뭡니까? 자,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손가락 끝이 되겠죠? 엄마와 아이의 손 잡고 있는 손 어때요? 사랑의 표현이 되겠죠? 한국 사람과 외국인들이 표현이 다를 텐데 한국 사람들이 돈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오케이 표시로 사용한다고 해요. 이건 뭡니까? 자, 이게 제1, 넘버1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게 요거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런 거 뭡니까? 자, 어때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표현되는데, 어때요? 이 모습만 봐도 여러분 상징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죠. 이것처럼 동작을 통해, 이 손만 가지고 이제 표현했는데 몸 전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작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때요? 강력한 방향성과 강력한 위치를 표현한다든가 표정을 표현하든가 어때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각학인데 이거는 주로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표정의 의미 변화를 분석하는 분야로 시선을 마주치는 횟수 또는 태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눈동자가 위를 향하는지 아래를 향하는지 모아졌는지 또 눈꺼풀이 어때요? 많이 벌어졌는지 작게 벌어졌는지 눈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다정다감한 시선으로 대화를 나눈다 때는 어때요? 눈이 이렇게 커지진 않겠죠. 낯선 사람끼리 시선을 마주치면 서로 노려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어때요?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방향을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방향성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타까운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때요? 강렬한 메시지를 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때요? 온화한 표정으로 어때요? 사랑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신감과 어때요?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주눅들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각학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접촉학인데 이 접촉학은 신체 접촉을 통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를 만지고 있는가 또 어때요? 거리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런 메시지 전달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 왼쪽에 그림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15cm 안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어때요? 말이 필요 없는 사이. 서로 어때요? 아주 가까운 정도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이. 아주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사이 되겠죠. 보통 한 15에서 45cm 정도 그러면 주로 부부 사이 또는 연인 사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이제 45에서 75cm 정도 거리, 거의 1m에 가까운 이런 거리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 관계를 의심받는 거리래요. 그 이상 70에서 120cm 정도 되면 친구 사이로 인식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이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러분 다양한 어떤 거리 때문에 오는 것 서로 어때요? 접촉을 통해서 악수를 통해서 갖는 관계 아니면 서로 어때요?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갖는 표정 관계 아니면 서로 어깨를 툭툭 치는 관계 엉덩이를 투둑 치는 관계 머리를 쓰다듬는 관계 아니면 꼭 껴안아주는 관계 그죠? 업고 가는 관계 안고 가는 관계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관계 팔짱을 끼고 가는 관계 이런 서로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어때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영상적 표현 가운데서 쉐레이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네 번째가 공간학입니다. 공간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적 관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영족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붐비는 것을 피하고 개인 공간에 침입을 막게 하여 여러 가지 신호를 사용합니다. 지하철같이 아주 복잡한 지하철 속에서의 사람 관계들 어때요? 서로 부딪히는 게 짜증이 나죠. 그래서 가끔씩 싸움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어때요? 못된 어떤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들의 장난감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적당히 거리를 두게 되면 어때요? 거리를 통해서 어떤 룰이나 규칙이나 어떤 규정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 속에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어때요?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학입니다. 시간학. 시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분야를 시간학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은 또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은 돈이고요. 값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그 시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때요? 어떻게 반복되는 진자 운동을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어때요? 뻐꾸기 이렇게 시계 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때요? 어떤 일정 시간에 어떤 학교 종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종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먼 산속에 사찰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런 종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시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주로 시간 함수가 중요하며 약속 시간이 늦으면 어때요? 모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반면에 한국은 코리안 타임이란 말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랬어요. 이것이 외국 같으면 큰일 나죠. 또 멕시코 같은 데는 1시간 정도 시간은 서로 양해 가능한 시간 개념이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던 것이죠. 새벽에 벨이 울리는 전화는 긴박하고 중요한 사건이다. 그죠? 밤중에 항상 깊이 곤히 잠자는 그 시간에 새벽벨이 급하게 울린다. 이거는 엄청난 비상사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도대체 여러분들 제가 예를 다 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는 그죠? 어떤 표현 방법, 또 조금 전에 배웠던 공간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 접촉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동작학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면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 학습을 하고 한 5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2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물 한 컵 마실 분 마셔도 좋고요. 커피 한 잔 하셔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가 2부 계속 이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